이대호입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어렵지 않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11월부터 특히 미국에서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뜻하기도 하죠. 이때 기업들은 재고 쌓아놨던 거, 안 팔리는 거 싸게 팔면서 적자였던 기업은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해서 블랙. 그리고 그게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됐던 거고요.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까 0024님 기다렸다가 가전제품은 11월에 사는 편이에요. 씀씀이가 커지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6449님 10년 전에 가족이랑 하와이 갔었는데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쇼핑센터가 너무 커서 안에 시계도 없고 밤인지 낮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많이 팔려고 하죠. 백화점 가도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창문도 없고 그리고 인사님 정인사님 이 아이디가 영어로 돼 있으신데 캐나다에서 20여 년 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겪어봤는데요. 생각만큼 싸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도 보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짜 할인에 속으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정가만 높이 써놓고 할인율만 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태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우리 많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잘 비교해야죠. 김용재님, 우리 딸은 이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부터 쇼핑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이럴 때 소비가 좀 늘어나고 물론 이제 국내 소비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만 돈도 좀 더 회전이 되고 또 기업들도 재고를 좀 떨어내야 다시 또 생산과 재고 축적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경기 순환이 더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조수성님이 정답 블랙 프라이데이 주식도 블랙 프라이데이였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블랙 먼데이 막 이런 날은 증시에선 참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 생기면 안 되는데 오늘 낙폭이 다시 커지네요. 코스피가 1.3% 떨어진 3,974까지 내려갔고요. 하락 출발했다가 거의 보합으로 다 올라왔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주간 변동폭도 컸고 장중 변동폭도 상당히 큰 상황. 코스닥은 1.6% 밀리면서 883.6까지 떨어져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는 1% 정도 하락,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하락, 현대중공업이 2.48% 하락, 조선과 방산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4% 하락,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최근에 계속 주도주인데 오늘은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던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오늘 한 4,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소부장 관련주까지도 나란히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1,451원 1,451원을 나타내고 있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99.58로 100 넘어섰던 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추가로 강세를 간 건 아니거든요. 최근 하루 이틀은 달러는 그래도 강세는 좀 멈추고 약간의 약세를 하루 이틀은 보여줬는데 원화는 더 약세로 갔습니다.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1,451원대 환율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환율이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만 그러진 않았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낸 성과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름이 당초에는 뭐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도 불렸습니다만 어감이 핵추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원자력으로 나아가는 잠수함이라는 뜻이죠.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잠수함의 세계로 깊이 한번 빠져보실까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잠수함 혹시 타보셨어요? 잠수정은 타본 적 있죠. 관광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잠수정이랑
네, 잠수함이랑 보통 좀 다른 작은 거예요? 거를 잠수정이라고 하고 아. 군사 목적으로 쓰는 좀 큰 거를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정은 보통 군사 목적으로 쓸 때는 좀 작은 작전을 할 때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럴 때 있죠. 그 어떤 첩보원이라든가 스파이 같은 사람들을 적진에 침투시킬 때 네네네. 요럴 때 이제 잠수정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보통이고 어떤 뭐 큰 공격을 해야 된다거나 요럴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잠수함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럼 제가 제주도에서 탔던 건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정이었네요. 잠수정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신형 잠수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진수 물로 나왔다라고 하는 잠수정 중에 이제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딴 오. 장영실함이 있는데 이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89m거든요. 89m면 이거를 길이 방향으로 높게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냐면 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높이 정도가 보다도 오. 더 큽니다. 89m면. 그래서 89m면 한 20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잠수함 실내도 거의 그냥 건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한 게 야.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잠수함이고 방금 말씀하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한참 더 큽니다. 오.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길이로 따져서 세계에서 제일 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요거는 길이를 따져보면 대충 그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만 합니다. 타워 팰리스 중에 이제 제일 높은 거 말고 삼창가에서 좀 작은 거 있죠.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게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와. 그래서 제주도에서 차보신 거는 아마 이런 군사 목적으로 분류를 하면 잠수정으로 분류될 것이고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도 대체로 그보다는 한참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000톤급, 3,500톤급 막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네.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잠수함 안에서 답답하지 않을까 그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답답해요. 왜냐하면 폐쇄돼 거기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창문도 사람만 쾌적하게 생활하면 상당한 공간이 좀 나오는데 뭐 폐쇄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안에 다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잠수함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이런 큰 잠수함들은 대부분 좀 거대한 전략 미사일을 많이 탑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탑재하는 공간으로 소모되는 공간도 되게 많고요. 또 연료 탑재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도 많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시설을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간 원자로 같은 거 있죠. 아하. 이런 거를 잠수함에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큰 만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아서 대체로 큰 잠수함일수록 더 쾌적하다고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부대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그래도 정말 이제 뭐 20층 빌딩에서 사무 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쾌적하지는 않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답답하죠. 공간은 아니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또 뭐 무기 체계 일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또 우선이기는 또 쉽지 않고요. 우선은 잠수함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고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까지 가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분이 뭐 바닷속 세계를 보고 싶어가지고 뭐 부하들에게 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다 세계를 봤다 뭐 이런 약간 전설 비슷한 뭐 그런 이야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에서 싸워본 사람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천년 전 수천 년 전부터 물 속에서도 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바다의 왕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신라의 장보고지 않습니까? 전 박명수 씨라고 할 뻔했네. 네, 두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왕자 하면 이제 장보고, 박명수 이제 두 분이죠. 네네. 신라의 장보고 같은 경우에 예.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기록을 보면 장보고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까지 아주 절친이었던 친한 친구이자 동료로 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장보고, 정연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정현? 정연. 이게 정연이요. 우리 KBS 드라마 해신에서는 김웅수 배우님이 정연을 연기를 했었죠. 이 정연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잠수를 잘해가지고 물론 뭐 전설이 많이 가미가 돼 있겠습니다만 정연 같은 이 사람은 물속에서 20km를 다녀도 숨이 차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잠수해서 싸우는 걸 되게 중시했을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은 해전을 하면 바다에서 싸우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항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꿨다는 거죠. 다. 그런데 이게 전략적으로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온 좀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이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육군의 전투에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 러시아하고도 좀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독일 군부가 생각을 했었는데
해군에서는 뭐 지금도 영국 해군이 세계적으로 강한 편이다라고 합니다만 제1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정말 비할 바 없는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이다라는 명성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을 제압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하. 독일이 장기전 수행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 군부에서 꺼내든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요거 이제 세계사 시간에 가끔 이제 배우기도 하죠. 무제한이요. 예, 무제한으로 잠수함을 출동시켜가지고 영국으로 드나드는 배들은 다 격침시키겠다라는 작전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물자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어했었는데 또 역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을 드나드는 배 중에 이 미국 사람들이 탄 배들도 많이 격침이 되는 바람에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미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도 보는 전략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었던 그런 것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네. 독일군에서는 이게 잠수함이 굉장히 쓸만한 미래 무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2차 대전 당시에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식 발음으로 U-보트라고 하죠. 네. 예, 독일어로는 운터제 보트라고 해가지고 뭐 잠수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U-보트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80년대쯤에 유행했던 특전 U-보트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온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꽤 많았었는데 잠수함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 쫄깃쫄깃하죠. 그 영화들이 다. 그 중에서도 참 명작으로 평가받는 영화가 이 특전 유보트인데 이 독일 잠수함이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고 전과도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뭐 당시에 유명한 카를 데니츠 제독 같은 사람은 네. 유보트 300척을 나에게 마련해 준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도 하죠. 아니 그 유보트 300척 있으면 누가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워낙에 근데 이때 당시에 네. 미군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100척을 만들어내고 막 이랬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대전쟁이 2차 대전이었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군사 기술상의 많은 혼란과 혁신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 잠수함이라는 게 참 강력한 무기구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무시무시한 무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 후로 이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용도로 여러 가지 잠수함을 만들어서 건조를 하게 되고 또 활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력에 비해서 잠수함 전력이 좀 늦게 도입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좀 국산 잠수함, 한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운영한 이런 수중 무기라고 하면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돌고래급 잠수정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잠수함급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잠수정급의 무기죠. 이게 들어온 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고 처음 떠다니기 시작한 게 1983년입니다. 네. 1983년이면 상당히 최근이죠. 우리나라가 1948년부터 뭐 정부 제1공화국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뭐 남북 대치가 시작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한동안 이런 수중 전력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가 83년이 되어서야 돌고래급 잠수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뒤늦게 추진된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북 대치 국면 속에서 이런 특수 작전, 스파이를 보내고 정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잠수함, 잠수정 전력을 좀 일찌감치 투자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6.25 한국 전쟁 때부터 워낙에 미 해군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강력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항공모함을 2대 이상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다라고 하는데 미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차 세계대전에는 100척을 갖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해군에서는 도저히 북한은 대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찌감치 이런 잠수함 쪽에 북한은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해군은 그런 게 좀 뒤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1970년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수많은 우리 기술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되게 급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잠수정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 돌고래급 잠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지금 그 서울의 요 마포 쪽에 한강변에 보시면 서울함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큰 그 수상함 배 물 위에 떠 있는 배하고 이 잠수정 하나하고가 전시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전시돼 있는 잠수정이 바로 이 돌고래급 잠수정하고 동급의 잠수정이 전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이제 그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돌고래급 잠수정이 얼마나 좀 도전적이고 급하게 나온 거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중대형급 잠수정이 아니고 수상함을 그러니까 군함 중에서 물 위에 떠다니는 군함 중에서도 좀 본격적인 중대형급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물 위에 띄운 게 이제 울산함이라고 하는 1980년에 나온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나 어려웠느냐를 말하는 좀 전설적인 이야기로 이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냥 언론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라는 식의 좀 일화성으로 조금 과장된 이야기로 많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울산함이라는 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네. 띄웠을 때 이제 군함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선이나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하고 다르게 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특이한 걸 많이 끼워 넣지 않습니까? 네. 뭐 대포도 실어야 되고 무기도 실어야 되고 어뢰도 실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배를 만들 때는 잘 만들었는데 그 무기 그런 특수 장치들을 다 탑재하고 보니까 이 균형이 좀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띄었더니 배가 약간 좀 삐딱하게 뜨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하죠 그거.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울산함 첫 번째 띄었을 때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배 앞쪽에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무게 중심을 나중에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뭐 전설처럼 떠돌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좀 보도됐을 정도로 군함을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만든 지 불과 3년 후에 198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물 위에 뜨는 본격적인 중대형 전투함이 나온 지 불과 3년 후에 이 돌고래급 잠수정이 나왔으니까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내의 기술 인력들이 매달려가지고 애썼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좀 제대로 된 크기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네. 이때 독일에 있는 아까 이제 2차 대전, 1차 대전 때부터 독일은 이런 잠수함의 전통이 되게 강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독일 잠수함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독일 잠수함을 90년대에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보유했던 본격적인 잠수함이 참 공교롭죠. 네. 장보고함입니다. 마침. 이거 뭐 수영을 잘하는 걸로 하면 장보고의 친구인 정연함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바다의 왕조로 장보고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장보고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잠수함을 도입을 했었고요. 이게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는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가지고 도입을 해왔는데 네. 이거를 도입을 할 때 우리가 기술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독일 잠수함부터는 잠수함의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은 독일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사오지만 예. 그 조립은 국내 조선소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이 조선소에서 뭐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잠수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렇죠. 뭐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소가 됐죠. 어느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2000함부터는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이 90년대에 잠수함을 독일에서 들여와서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해서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따라 잡아와가지고 요즘은 독일의 이 잠수함 회사하고 막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떨 땐 좀 이기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래서 스승을 능가한 제자처럼 좀 돼버린 이런 형국인데요. 이 거제도에 있는 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뭐 조선업 요즘 뭐 호황이라고 하니까 뭐 주문이 뭐 몇 년치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서 뭐 주가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고래급 잠수정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런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드는 그 사업을 했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창원의 마산 쪽에 네. 조선소가 있던 데서 이 돌고래급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게 2000년대에 불어닥치고 하는 그 파고를 넘지 못하고 2010년대에 파산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한 40년 그때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 무렵 예. 기준으로만 해도. 예. 그런데 그 조선소 자리가 다 팔리고 그 조선소에서 돌고래급 잠수정을 만들었던 그런 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도 다 뭐 매각되고 고철로 팔리고 해가지고 그 자리 자체가 지금은 다 그거를 통으로 인수받겠다는 조선소도 2010년대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 자리가 공중분해돼서 지금은 그 자리에 뭐 빈 땅 남아 있는 곳도 있고 뭐 전자업체 이런 것들이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참 2010년대 그 조선업계의 어떤 그 어려운 봉우리 그거를 넘었느냐 못 넘었느냐에 따라서 이 조선사들의 좀 이렇게 운명이 갈린 이런 게 또 좀 보이죠. 2006년, 7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사이클 엄청 좋았었거든요. 네. 2010년대부터 되게 어려웠었죠. 장기간 네. 힘들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빛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참고로 그 하나만 그 독일 조선업체 그 말씀드린 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한테 그 잠수함 처음으로 팔고 그 기술을 알려줬던 그 독일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가 지금은 좀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국내 업체도 있고 해외 업체도 있고 엘리베이터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독일계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약자로 많이 부르는 브랜드가 됐죠. 독일계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 티센크루프요. 예. 예. 지금은 또 이제 엘리베이터 그 회사는 이제 또 좀 주인이 또 바뀌었죠. 그런데 그 티센크루프 그 회사가 이제 잠수함 만드는 그 조선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가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독일의 킬이라고 하는 뭐 전통 깊은 좀 군함들이 많이 드나드는 항구인데 거기서 이제 잠수함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 잠수함이 과거에 많이 태어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는 깊이도 들어가고 위로도 높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진짜. 양쪽으로 네. 다 하네요.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사 갖고 있는 회사도 뭐 그룹사 계열사들 중에 보다 보면 뭐 로켓도 만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하늘로 뭐, 땅으로 바다로 다. 금속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으면 다들 뭐 깊이도 들어가고 높이도 올라가나 봅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잠수함이 사실 잠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수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런 그 군용 말고요. 예. 민간 용도로도 사용되는 용도가 꽤 있습니다. 관광용. 네, 뭐 관광용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만 보면 바다 쪽에서 건설을 한다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 수요가 꽤나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전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케이블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죠. 바닷속에 매설하는 네, 거. 바닷속에 매설하는 케이블 뭐 이런 것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섬도 많고 바닷가에 있는 지형도 많고 강도 많다 보니까 다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짓잖아요. 예. 다리를 지으면 물속에 이런 뭐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리 지을 때 교각이라고 하죠. 그 다리의 다리 부분 이런 거 다 물속에다가 세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중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가보고 이거 좀 특이하고 신기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그 마침에 또 거제도하고 상관이 있는데 부산에서 거제도까지를 바다로 지나가는 거가대교라고 하는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는 그 큰 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 다리의 부산 쪽에 가까운 부분에는 이제 터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 터널을 바다 밑에서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거제도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해저 터널.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일종의 해저 터널인데 우리 해저 터널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바다 밑에 있는 땅을 파가지고 터널을 뚫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 굴착 공사도 쉽지 않고 또 뭐 공사비도 많이 들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요 거제도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을 만들기에는 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침매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침매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침몰 시켜서 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거대한 상자 같은 걸 만듭니다. 그 안에 차들이 오갈 수 있을 정도 크기가 되는 미리 블록을 만들어서. 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통 같은 걸 만듭니다. 원통 같은 거를 네모진 통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처의 공장에서 대충 한 무게로 따지면 한 47,0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와 그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거대한 배에다 매달고 바다에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담가요? 그걸 가라앉힙니다. 그거를 바다 밑에 수심 한 50m 깊이까지 가라앉힙니다. 그럼 그게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18개를 가라앉혀가지고 이야. 그걸 바다 밑에서 쭉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면 그게 터널이 되는 거죠. 그 거가대교 그 중간에 있는 터널이 해저 터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해저 터널이죠. 물 수중- 밑에 있는 터널이긴 하니까. 수중 터널이네. 수중 네. 터널. 그런데 물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가라앉힌 터널입니다. 18개를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지나가 보시면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그냥 네? 일반적인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하고 좀 다릅니다. 뭔가 그래요? 뭔가 달라요. 오. 이게 약간 연결되는 구간에서 약간 이음매도 왠지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는데 아시는 입장에서 느낌적인 느낌 아닙니까? 물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진입할 때는 그거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여긴 터널이 왜 이렇게 긴 터널이 있지라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근데 이런 거 공사를 하려면 18개를 바다 밑에서 말 그대로 물샐 틈 없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저 50m 깊이에서 이거를 봐가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야. 그래서 잠수정을 보내서 봐가면서 맞춥니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게 이게 산업적으로도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수함 개발할 때 쓰이는 기술 앞으로도 뭐 다른 기술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잠수함의 안에 요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딴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좀 덜 언급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장보고함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게 또 우리의 기술력으로 또 이어진 걸로도 어떤 게 있냐면 네. 잠수함은 밀폐가 돼 있는 데서 물속에서 계속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을 쉬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때문에 예.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계속 쌓입니다. 어. 대체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농도가 1%가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건강에 상당한 지장이 오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오랫동안 물속에서 예를 들면 한 2, 3일 이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주는 장치가 예.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딱 뽑아내가지고 제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제공한 장치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흔히 이제 소달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가 하고 원리상으로 좀 비슷하냐면 석회 그리고 석회를 이용해서 만드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접촉을 자꾸 하면 그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서 콘크리트가 좀 약해진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좀 삭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 좀 낡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유독 잘 반응을 하게 만들어서 잘 삭는 그런 석회 계통의 물질을 깔아놓으면 그게 이산화탄소만 지속적으로 빨아들여 주면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으면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소달라임 장치라는 걸 장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상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큼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더 좋은 장치를 쓰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으로 더 좋은 장치를 만들고 뭐 이런 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잠수함 들어올 때 많은 화제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도 잠수함 쪽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해외 통틀어서 네. 여러 이런 화학 기술 하는 업체들 보면 어떤 거 하는 업체들이 있냐면 네. 뭐 간단하게는 공기청정기에서부터 좀 복잡하게는 이런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같은 거 제거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 같은 거 이런 것 중에서 나쁜 성분을 정화를 해야지만 공기 중에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성분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다못해 뭐 그런 폐수 처리장을 악취 제거하는 그런 장비 있죠. 그런 데서도 뭔가 나쁜 기체 성분만 골라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잠수함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 정화하는 장치, 잠수함에서는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한 뭐 학자, 기술진들이 양쪽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들이 다양한 용도로 온갖 곳에 쓰이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진짜 집약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며칠에서 많게는 몇 달까지도 거기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야, 환기 하나하나까지도 이거는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십니다. 거가대교 가보신 분들도 몰랐다는 분들도 많고 아, 네. 7692님이 거가대교 그 해저터널 지나갈 때 우리 딸들이 물고기는 안 보여라고 한 적이 있다. 저도 어릴 적에 해저터널 하면요. 이렇게 바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창문 같은 건 없죠. 예, 물고기들이 보이는 줄 네. 알았어. 이름만 해저터널이라는 거. 김미영님이 작가님 말씀이 빠른 이유를 알겠어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자, 잠수함의 세계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기존에는 디젤 발전 방식으로 추진하던 그 잠수함을 네네. 이제는 원자력 추진 장치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엔진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배는 디젤 엔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잠수함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행 중인 잠수함은 전부 다 디젤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배는 디젤 엔진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젤 엔진을 잠수함에서 사용할 때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엔진은 연료를 태워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를 태운다라는 거는 공기, 산소를 소모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불 났을 때 물 안 뿌려도 뭐 담요를 덮어도 불 끌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이런 거 초등학교 시간에도 배우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기를 못 닿게 하면 산소를 닿지 못하게 하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 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디젤 엔진은 지속적으로 연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산소를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안에서 사람이 숨 쉴 산소도 부족한데 디젤 엔진이 산소를 계속 소모를 한다는 게 참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잠수함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옛날 유보트 시절부터도 쓰던 방식이 배터리를 많이 갖다 놓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 같은 그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터리를 정말 많은 양을 탑재를 해놓습니다. 정말 뭐 산더미처럼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나오기 전에도 네. 그냥 납축전지. 배터리를 한참 갖다 놓고 육지에서 디젤 엔진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그럴 때 산소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때 디젤 엔진을 엄청 많이 돌려가지고 다 충전해놓고. 네, 그거를 다 충전해놓고 물 속에 들어가면 최대한 엔진은 안 돌리고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전기만 사용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납축천지보다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같은 크기에서 더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발전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일본도 지금 해군이 일본에서는 뭐 해상 자위대라고 합니다만 해상 자위대 전력이 상당한 편인데 일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거 세계적으로 좀 일찍 성공시킨 편이고요. 우리나라도 리튬이온 배터리 하면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순위가 뒤처지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영실함이라든가 최신 도입함부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만 해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것도 사용을 하냐면 잠수함에서는 AIP라는 걸 사용합니다. AIP. 예, 이게 뭐 공기 불요 뭐 추진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공기를 외부에서 빨아들이지 않고도 어떻게든지 엔진 비슷한 거를 돌리는 그런 장치를 잠수함에 장착시키는 거를 또 추가로 붙입니다. 요럴 때는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거를 많이 사용했냐면 독일의 뛰어난 이 화학공업 실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 자동차 중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다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수소차라는 거 있죠. 네. 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은 수소차라고 하지만 수소를 태워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라는 부품이 들어 있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의 일종인데 수소를 충전하면 전기가 충전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부품을 탑재해 놓은 차가 요즘 우리가 돌아다니는 수소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료 전지 차량 이렇게도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료 전지를 잠수함에다가 탑재를 해놓은 다음에 수소하고 연료 전지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산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를 다 잠수함에다가 탑재를 하고 디젤 엔진을 태우면 산소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물속에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연료 전지를 충전을 시키면 아하. 전기가 꽤나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AIP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것도 잠수함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게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일 기술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에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하면 이제 차량용으로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이런 거 많이 언급됩니다만 잠수함용으로는 경상남도 창원에 공장이 있는 요 연료 전지 관련 회사가 뭐 잠수함 관련주 이러면 항상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 수소 관련 산업에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차 회사와 같이 이 연료 전지 하는 회사 이 회사도 좀 많이 조명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부터 연료 전지도 항상 필요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원자로로 넘어가야 하는데 네.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한번 또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제 7명이 매몰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발견한 매몰자 3명 중 1명을 병원으로 옮기고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업체로부터 고가 물품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농산물이나 주류, 담배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안 낸 뒤 이후에도 계속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체납 관세는 모두 1조 3,36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8분, 39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갑니다. 6291님, 작가님 제발 숨 좀 쉬세요라고. 아, 네. 거의 뭐 인간 잠수함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한 3개월, 6개월 잠수할 수 있듯이 곽재식 작가님한테 한 10분, 20분은 한 호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네. 12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네. 자 이제부터 다시 잠수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네.
이제 심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엔진을 버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장 같은 데는 다들 좀 높은 굴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사진 같은 거 나올 때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는 굴뚝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원자로는 그걸 가동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원리가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산소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945년에 이 원자력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이 된 다음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을 이용을 하면 이거는 물속에서 무제한으로도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산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수하면 원자력이 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산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아무리 그래도 잠수함 속에 큰 거를 넣기가 부담스럽거든요. 큰 엔진을 넣을수록 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원자력은 그런 게 아니니까 원자력 잠수함도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실을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안에 이 대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쾌적해진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잠수함은 은밀하게 물속에 숨어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들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들키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공간이 넓으면 많이 장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주변을 그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뭐 소음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 막 두르는 거 이런 것도 예. 원자력 잠수함은 훨씬 더 공간이 많으니까 유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원자력으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면 안에 들어가는 이 원자로도 공급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납품을 했던 그런 회사가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력 부품도 납품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쪽 제품 기술도 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네. 가만 보면 경상남도 쪽에 이런 기계, 배, 잠수함 이런 게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죠. 네. 경상남도에서 울산, 부산, 울산까지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창원에 있는 이 원자력 관련된 부품 많이 만드는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력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강한 이런 강철 장비, 강철 소재를 아주 정교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원자력 부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설 안에는 어떤 설비가 같이 있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사극 같은 데서 대장간 보면 네. 튼튼한 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항상 사극에서 내려치죠. 대장간 나오면 무조건 항상 시뻘겋게 달군 쇠를 이렇게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 이게 항상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장비가 이게 뭐 철강 회사도 아닌데 이런 원자력 부품 만드는 회사에 그 단조 장비라고 하죠. 뜨겁게 달군 쇠를 내리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장비를 내려치도록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뭐 직원분들이 망치로 두들기시지는 않고요. 거대한 프레스를 그렇죠. 갖다 놓고 프레스가 크기가 한 뭐 진짜 집채만 하죠. 높이만 해도 뭐 한 5, 6층 건물만한 높이에 뭐 그런 프레스 안에 큰 강철판을 놓고 그걸로 철판을 누르는.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걸 눌러가지고 튼튼한 그런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원자력 부품을 만드는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해가지고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죠. 그래서 요즘에 그 SMR 소형 모듈 원전도 그렇고 그런데 들어가는 원자력 기자재 업체들이 또 주목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어떤 정도의 뭐 그런 위력, 격이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어떤 게 있냐면 네. 영국에서 벵가드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뭘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냐면 네. 보통 이제 자동차도 어느 정도 타고 가다 보면 연료가 다 떨어지면 연료를 주유소 가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하루 종일 운행하면 연료가 대부분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자동차는 주유를 해줘야 됩니다. 연료를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료를 좀 오래간만에 한 번씩만 보급을 해줘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워낙 크니까. 이 벵가드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 보급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이니까 좀 오래 가긴 네. 오래 가겠죠. 예. 얼마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될까요? 연료봉만 있으면 얼마마다 많이- 한 번씩 재충전 해줘야 될까요? 충전이요? 네, 재충전. 그러니까 연료를 보급하는 거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해주면 될까요? 한 1년? 1년? 영원히 해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를 처음에 집어넣을 때 뭐 한 2, 30년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잠수함의 수명을 한 30년까지라고 보거든요. 30년 지나면 이제 너무 오래돼서 폐기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하. 연료를 한 번 집어넣으면
이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연료 걱정은 할 필요 배의 없이. 수명과 연료의 수명이 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만약에 이 잠수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오. 한번 물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게 가능한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기 요즘에 때문에. 그래서 그 무인 잠수함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무인 그래서 잠수 정부터. 결국은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좀 격이 다른 무기로 상당히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작전 반경, 시간 이게 또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잠수함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몇 미터가 아니라 수백 미터 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압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사람이 평상시랑 동일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죠. 압력도 조절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기술이에요? 네, 일단은 선체를 정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찌그러지지 않게. 네, 아까 압력 말씀하셨는데 압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10m를 잠수하면 힘듭니다. 네, 10m를 넘어가면 좀 힘들기 수가 시작하고, 있을까요, 진짜? 네, 네. 한 몇십 미터 이상을 들어가기가 맨몸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통상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잠수함도 한 수심 250m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최신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400m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웬만한 통 같은 거는 다 짜부러집니다. 쇠로 만든 통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압력을 못 견디고 허무하게 짜부러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수압이 작용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강도의 강철 재료를 정확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까 잠수함 크기가 최신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크면 뭐 20층 빌딩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잠수함을 선체를 단면을 보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동그랗게 원형으로 생겼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원형이 약간 어긋나면 정확한 원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이 업계에서는 뭐 진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원이 아니라 원이 조금 삐뚤어진 데가 생기면 그 예. 삐뚤어진 데 아무래도 힘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럼 그곳으로 힘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거기가 결국은 1년 2년 쓰다 보면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강철을 휘어가지고 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크기가 뭐 빌딩 20층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차가 0.2mm 이상 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2mm. 네, 0.2mm 이상의 오차가 안 나게 이 두꺼운 강철을 보통 잠수함은 두 겹으로 이 강철을 두르거든요. 그래서 한 겹 휘어가지고 붙이고 두 겹 휘어가지고 붙이고 이게 그리고 용접을 해가면서 이 잠수함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립을 해나가야 그 되거든요. 단조하고 용접도 하면서 네. 그 오차가 나지 않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대단하네. 0.2mm 합체로 쫙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수함은 이 겉통을 만들고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기계들을 실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까요? 뭐 약간 비빔밥에 재료 쌓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밑에 깔린 재료하고 나중에 집어넣는 재료하고 순서가 뒤바뀌면 이거를 다 뭐 뜯어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완전 밀폐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를 잘 정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하시는 분께 이야기를 제가 뭐 딴 프로그램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누워서 작업을 하고 틈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그쵸.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고 용접할 때도.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이걸 안에 들어서 좁은 틈에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데서 고생하면서 잠수함을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야. 보통 이런 잠수함 만들 때 사용되는 이런 합금 강철로는 HY80, HY100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흔히 뭐 업계에서 HY100강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두께예요. HY 숫자가. 그러니까 번호입니다, 번호. 그래서 뭐 하이 일드 뭐 이런 식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HY 100 뭐 이런 식의 숫자 100이고 거기다 이제 강철이라는 뜻으로 HY 100강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에다가 탄소가 조금 들어 있고요. 철에다가 네. 탄소가 조금 들어 있으면 이제 그게 강철인데 네. 거기에 망가니즈가 0.3% 정도, 약 0.3% 정도, 크로미움이 약 1.5% 정도, 몰리브데넘이 약 0.5% 정도. 그래서 아주 약간씩 무슨 뭐 요리 레시피 비슷한 것 같죠. 이런 절절 끓는 쇳물에다가 이런 수많은 금속 원소들을 정밀하게 뭐 약간 요리 양념
양념치듯이 그렇게 잘 섞어가지고 그것도 한쪽으로 이런 성분들이 몰려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이분하게 쫙 이런 성분들이 잘 녹아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분하게. 정말로 예. 그래야지 잠수함을 이런 이분하게. HY100강 같은 이런 튼튼한 이런 강철 소재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또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기술이다라는 거죠. 아니 요거 하나 짧게 우리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군요. 요거 짧게. 왜냐면 바닷속에서는요. 네. 앞도 안 보일 거고 네네. GPS도 안 통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네. 잠수함을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잠수함의 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마치 돌고래나 박쥐처럼 음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밀폐된 터널이나 이런 데 가지고 소리를 해보면 이렇게 울리는 소리 나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리를 주변에다 내뿜으면 혹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울리는지를 컴퓨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어느 방향에 뭐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수함도 네. 돌고래처럼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돌고래처럼 그렇게 항상 소리를 잠수함은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수함 영화 보면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소리를 탐지하는 게 나오고 적에게 들키지 않아야 될 때는 승무원들끼리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죠. 맞아. 조용히 소리 그러다 뭐 작업하다가 뭐 이상 물건 같은 거 떨어뜨리면서 땡 소리가 나면 다 막 쳐다보고 막 이런 장면 잠수함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잠수함에 포로 하나 잡아놨는데 네. 그 창고에서 이렇게 뭐 음파 내려고 SOS 신호 보내고 있고 막 이렇게 모스부호로. 그래서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음향 흡수 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새어나가는 거를 최대한 막는 그런 말랑말랑한 타일을 바르는데 공호계통의 재료를 과거에 많이 개발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우리나라 잠수함이 들어가는 음향 흡수 타일 만들어서 공급하고 개발하고 하는 업체가 과거에 뭐 만드는 업체였을까요? 요거 경상남도 양산에 있던 업체에서 흡수 타일 만드는 음향 흡수 타일 잠수함에 납품하는데 이 회사가 원래 뿌리를 찾아보면 원래 뭐 하는 회사였을까요? 욕실 타일은 아니고. 양산에 있는 업체 원래 신발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신발 만들던 회사. 신발이 다 고무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무를 가공하는데 뛰어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잠수함에 음향 흡수 타일도 개발해서 납품하는 회사 사업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로 떠올라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잠수를 마치고 곽재희 작가와는 다음 시간을 또 기약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듣고 이제 수면 위로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요즘에 러닝 달리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을 이제 이 책의 저자인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읽어보시죠. KBS 1라디오 그리고 1라디오 유튜브에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